배달 온 척하면서 누굴 속이려는 거지? 남편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미란의 하이바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여자길래 자꾸 기분 나쁘게 굴어? 뒤에서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쑥덕이며 비웃었다. 어? 저 여자 배달기사 코스프레 아냐? 얼굴부터 의심스럽네. 미라는 숨이 턱 막혔다. 전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조롱이 쏟아졌다. 저리 나가! 더러워 죽겠네! 흙먼지가 뒤집어 쓴 채 미라는 떨리는 입술만 깨물었다.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모멸감이 가슴을 찢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는 결국 무너졌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순간부터 모두의 인생을 뒤집을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란입니다. 올해 39살이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반지하 방 한쪽 벽을 따뜻하게 비춰요. 그런데 아무리 햇살이 좋아도 이곳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하네요. 벽에서 스며나오는 냉기 때문에 무릎 담요를 무릎까지 당겨 올렸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화면을 켜니 배달 앱에서 알림음이 울려요. 그러니까 벌써 오전 9시가 넘었네요. 원래는 간병사로 일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꽤 맞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도 정신이 흐릿해져서요. 그래서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서울 시내 골목길을 오토바이로 달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거든요. 아무래도 여자라서 그런지 다른 라이더분들도 처음엔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줌마, 이 일 힘든데 괜찮을까요? 그때 배달 대리점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사실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2달이 지났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쯤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처음엔 회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대신 오늘 할 일에 집중합니다. 배달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죠. 오토바이 키를 돌리니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와요. 서울 외곽이라서 그런지 아직도 재개발되지 않은 낡은 주택들이 많아요. 그 사이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면서 첫 번째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집 짜장면 2그릇이에요. 배달 주소를 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 멀리 가는 주문도 마다할 수 없죠. 중국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받았어요. 사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미란 씨, 안전운전 하세요.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음식을 보온백에 넣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니까 기분이 상쾌해져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거든요. 배달지까지 가는 길에 신호등에 멈춰 섰어요. 그때 옆 차선에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뒷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할머니의 옆모습이 왠지 낯익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면서 그 차는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보고 달렸죠. 그냥 비슷하게 생긴 분이었겠지. 첫 번째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니까 두 번째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족발집 주문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북촌 한옥마을 근처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죠. 맞았어요. 그곳은 남편의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한옥이었습니다. 족발집에서 음식을 받을 때부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보온백 지퍼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죠. 북촌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2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오늘은 왠지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세상에 같은 주소가 있을 수도 있어.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북촌 입구에 도착하니까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더라고요.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명절마다 이곳에 인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외할머니는 한옥을 무척 아끼셨어요. 마당에는 늘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요. 대문 앞 돌계단도 매일 쓸고 닦으셔서 반들반들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죠.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옥들 사이사이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간판들이 보이더라고요. 관광지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나 봐요.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대문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전통 한옥 대문이죠. 다만 페인트가 좀 벗겨져서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국화꽃 대신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보온백을 들고 대문 앞에 섰죠. 그때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식탁이 생각났어요. 남편은 늘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거든요.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중하자.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야.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랑 소리가 마당 안쪽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집에 안 계신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그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키도 같고 머리 모양도 같았어요. 심지어 눈썹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달랐죠. 남편은 늘 온화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무표정했어요. 저는 보온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은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그 사람이 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음식 주고 가세요. 목소리도 비슷했어요. 조금 더 차갑긴 했지만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혹시
윤성민 씨 아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짜증스러운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간적으로 놀란 듯 했죠.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 미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어요. 그러면서 제게서 보온백을 받아들고 돈을 건네줬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죠. 그리고 다음엔 시간 맞춰서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착각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미혼이라고 했어요. 남편을 모른다고도 했고요. 오토바이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쌍둥이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지만 납득이 안 됐어요. 남편에게 형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고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로운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거였죠. 정신을 차리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남편과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엔진을 켜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룸미러로 뒤를 보니까 그 한옥 대문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착각일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그래, 미란아.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차분하고 온화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성민 오빠에게 형제가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의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민이는 외아들이었잖니. 그런데 오늘 제가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전화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셔다 드린 곳이죠. 월세도 저희가 내드렸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곧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올해 74살이세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정신은 또렷하시고 몸도 건강하세요. 어서 와라, 미란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거실로 들어서니까 남편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제사상 위에 정중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께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유자차였죠. 남편이 좋아하던 차예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니까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어머니, 어제 배달 일을 하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북촌 한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도요.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성민 오빠와 똑같았어요. 키도 같고 얼굴도 같고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했습니다.
말을 마치니까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찻잔을 내려놓으시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배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리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착각이 아니에요.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미란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 빠른 대답이었어요. 평소 시어머니답지 않았죠. 뭔가를 재빨리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성민 오빠 외할머니 집이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찻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외할머니 집이라고 하셨죠? 네, 분명히 그곳이었어요. 주소도 확인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참 침묵하셨어요.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미란아, 그 집은 이미 팔렸다. 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정리했어. 아무도 살지 않아.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족발도 시켰고 그 사람도 나왔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착각이야. 다른 집이었을 거다.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혹시 성민 오빠에게 저도 모르는 형제가 있었나요? 없다고 했잖니. 성민이는 외아들이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신 시어머니답지 않았죠. 그럼 저 사람은 누구예요? 왜 똑같이 생겼을까요?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려라.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냐? 성민이는 이미 죽었어. 그걸로 끝이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계셨거든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그만 가라.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시어머니께서 현관 쪽을 가리키셨어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뜻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까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저를 외면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께서 뭔가를 숨기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파트를 나서니까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성민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외투를 여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만 갔어요. 시어머니 댁을 나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그 한옥 생각만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시어머니께서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배달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로운 배달 주문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또 그 북촌 한옥이었어요. 이번에는 치킨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죠.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치킨집에서 음식을 받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그냥 음식만 전달하고 바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죠. 한옥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늦었네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불평이었죠. 저는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주문 후 30분도 안 지났는데 늦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 최대한이 이 정도예요?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절대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죠. 치킨을 건네드리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제 손에 닿지도 않게 말이죠.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좀 지키세요.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폐를 집어 올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빗속에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진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난번처럼 따뜻하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또 그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성민 오빠와 관련이 있어요. 미란아,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일이나 신경 써라. 싸늘한 말투였어요. 마치 남처럼 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럴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무슨 권리냐?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뇨? 어머니, 저는 성민 오빠의 아내였어요. 그건 과거 일이야. 이제 남이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이라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는데 이제 남이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차갑게? 당연한 거 아니냐? 성민이가 죽으면서 우리 관계도 끝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슬퍼요. 슬프면 어쩌라는 거냐? 현실을 받아들여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참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저를 버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등을 돌리시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버려지는 거야? 빗소리에 묻혀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39살의 반지하에서 배달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빗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성민 오빠, 남편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리웠거든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그 사람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어요. 오직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모든 사람이 저를 외면하는 걸까요? 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어.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더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에도 문전박대를 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기다려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혹시 안 계신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렸죠. 누구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미란이. 왜 또 왔냐?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어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계셨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계셨고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들어와라.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남편 영정사진 앞에 시든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싱싱한 꽃으로 갈아주셨을 텐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소파에 앉으시는 모습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깨가 많이 구부정해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겠어요. 미란아,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혼자서라도 알아낼 거예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러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미란아, 정말 알고 싶으냐? 네, 어머니. 알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서 창가로 가셨어요. 바깥을 내다보시며 한참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보였어요. 성민이에게는 형이 있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천둥같이 들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이요? 쌍둥이 형이었어. 이름은 태석이야. 윤태석?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남편에게 형이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본 사람이 태석이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서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상처만 준 아이거든. 시어머니께서 다시 소파에 앉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태석이는 18살에 집을 나갔어. 성민이와 싸우고 나서였지.
무슨 싸움이었는데요? 사소한 일이었어. 하지만 태석이는 자존심이 세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지. 시어머니께서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셨어요. 슬픈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몰랐지.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몇 년 전에 형사가 집에 왔어. 태석이가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고 하더라고. 범죄 조직이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런 사람과 남편이 쌍둥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라고 했어.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그럼 지금도 모른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성민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형 이야기만 나와도 괴로워했거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남편이 형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어머니,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감당하셨군요. 괜찮다.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사신 게 너무나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외할머니 집에 사는 게 맞나요? 글쎄, 그건 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태석이를 만나셨을 수도 있어. 혈육이니까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마음이 넓으셨거든요. 미란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사람과는 엮이지 말아라. 네, 위험한 사람이야. 너까지 다칠 수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편의 쌍둥이 형이라니.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미련 갖지 말아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태석? 남편의 쌍둥이 형? 범죄 조직? 가족과의 단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그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반지하 방에 들어와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형이 있었구나. 사진 속 남편에게 중얼거렸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진실의 일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 말이죠. 며칠 동안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했어요. 윤태석? 남편의 쌍둥이 형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제가 남편의 아내였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아무리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그럴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도 뭔가 이상했어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외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 한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배달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거였죠. 진실을 알아야만 했거든요. 오후 3시쯤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서 관광객들은 별로 없었어요. 한옥들 사이로 난 골목길이 고요했습니다. 그 집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어요. 과연 저를 만나줄까요? 아니면 또 쫓아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초인종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말이죠.
똑똑똑 소리가 마당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집에 없나 싶어서 다시 두드렸죠.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태석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막았습니다. 저는 성민 오빠의 아내였어요. 알고 계시죠? 그 말에 태석의 손이 멈췄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형님이시잖아요. 성민 오빠의 쌍둥이 형이시잖아요. 태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다는 걸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모든 걸 들었어요. 태석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당을 지나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한옥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살던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좌식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석이 물을 따라줬어요.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태석의 목소리가 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성민 오빠의 아내였는데. 그래서 더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동생 아내를 보니까 더 괴로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미안했다는 걸까요? 형님이 성민 오빠에게 왜 미안해 하세요? 동생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쫓기고 있었다고요? 누가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이요. 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 조직 사람들 말씀이세요? 네. 제가 그쪽 일에서 손을 뗄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석이 말을 멈췄어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남편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태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죽었다니요. 진정하세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태석이 일어나서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성민 오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요? 언제요? 태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죽기 하루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 말에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태석에게 전화했다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도움을 청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형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했어요. 바로 달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왜?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태석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남편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이 늦었다니요. 그럼 성민 오빠는 혼자 당했어요. 제가 못 구했어요. 태석의 목소리에서 오열이 섞여 나왔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을 수도 있다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석이 계속 사과했어요. 제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한옥의 처마 끝에서 바람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태석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태석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형님, 같이 조사해봐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내야 해요. 태석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 오빠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결국 태석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함께 남편이 사고를 당한 현장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서울 외곽의 산업단지 근처였어요. 화물차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였죠. 1년 전 그날 남편은 이곳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로 옆으로는 여러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폐기물 처리 업체도 보였어요. 성민이가 이쪽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태석이 의아해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이곳과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혹시 1년 전 그날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말이죠. 세 번째로 들른 편의점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장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 그날 말씀이세요? 새벽에 트럭들이 계속 오가더라고요. 트럭들이요? 네, 폐기물 처리업체 트럭들이었어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왔다 갔다 했죠. 편의점 사장님 말로는 그날 밤늦게까지도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뭔가 급하게 처리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갔어요. 대성환경이라는 이름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대표를 만났어요. 김철수라는 50대 남성이었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1년 전 이곳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김 대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교통사고요? 저희와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그날 밤 트럭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들었어요. 그건 정상적인 업무였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해졌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요. 태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날 밤 무슨 폐기물을 처리했는지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김 대표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명백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돌아왔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죠. 분명히 뭔가 있어요. 태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석이 예전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어왔어요. 그날 밤 대성환경에서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첩보였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몰래 버렸다고 해요. 그럼 성민이가 그걸 보고 신고하려 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은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회사에서도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요.
우리는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나서 새로 알아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요? 네,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재수사를 해야겠네요.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대성환경의 장부를 압수수색했고요. 그날 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 대표가 불법 폐기물 처리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도요. 남편은 그날 밤 늦게 집에 가던 길에 우연히 그 현장을 봤던 거였어요. 불법 폐기물을 강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김 대표는 남편을 뒤쫓아와서 입막음을 시도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였어요.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트럭으로 남편 차를 들이받은 것이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거였죠. 김철수는 결국 구속됐어요. 살인죄와 환경오염 방지법 위반, 횡령 혐의였습니다. 법정에서 김철수를 봤을 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니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태석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성민이가 기뻐할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남편 묘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석도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사과했어요. 성민아, 형이 늦어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석이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성민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남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배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새로운 제안을 해왔거든요. 같이 작은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태석과 함께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어머니를 제안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계셨는데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북촌 근처에 작은 한식당을 열었어요. 외할머니가 살던 한옥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태석이 그곳을 나와서 근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식당 이름은 성민네로 정했습니다. 남편을 기리는 의미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주방을 맡으시고 저는 홀을 담당했습니다. 태석은 재료 준비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개업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태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당신이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아내만은 꼭 지켜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다니요. 이제 제가 지킬 차례죠. 태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이는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해주고 떠난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없었다면 태석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모이지 못했을 테니까요. 성민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도 웃으며 동의하셨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제사를 같이 지냈어요. 태석이 형으로서 처음 참여하는 제사였죠. 제사상을 차리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민이가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태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생아,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돼. 형이 잘 지킬게.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태석이라는 형님이 생겼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됐거든요. 남편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식당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드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져요. 반지하 방도 나왔어요. 태석이 도와줘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원룸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반지하에 살 때는 하늘 한 조각밖에 볼 수 없었거든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요. 할 일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이제는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말을 걸어요. 오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태석과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 묘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 새로 심은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우리 모두 행복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시어머니께서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남겨준 사랑 위에서 다시 시작한 삶을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